세상의 복수라는 것이 별개일 수 있을까요? 그냥 제 속이 뚫릴 정도로 시원한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한 번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게 아마 바로 복수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두렵고 한 발자국 딛는 게 어려워서 꾹 참고 지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 자신도 모든 것을 털어내버린 셈이었어요. 그 시기에는 두려웠고 불안했던 것 같았지만 그렇게 발을 내디뎌 보니 사실 그리 무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여유로운 기분까지 들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과거를 잊기 위한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곳에서 털어놓아 보려고 찾아왔어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나의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요. 제 다짐이라도 끝까지 이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골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규모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한 느낌의 식당이었죠.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가게 걱정을 하셨어요. 시할머니의 손맛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많은 단골 손님이 계셨고 식당은 꽤 잘 되었었어요. 지역 신문에도 맛집으로 소개된 적이 있고 여러 방송국에서도 촬영 요청을 받았는데 시할머니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셨기에 거절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태로 지속적인 장사를 이어나가셨는데 결혼하고 남편이 생기기 전까지 계셨어요. 결혼식에 참석하시면서 대추도 던져주시고 하셨는데 오래오래 사시겠다 싶어서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쉬신 적이 없어서 저희 부부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에도 자주 찾아갔었어요. 물론 할머니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직접 주방 일을 하시진 않았지만 늘 맛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사실 것 같았던 할머니께서는 제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던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이별로 정신이 아득했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정리하다가 하나의 음식점에 대해 떠올랐어요. 그 음식점은 시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운영하지 않으셨던 곳인데 나는 한번 운영을 시도해보려고 해 내가 운영해본 적은 없지만 어릴 적에 보았던 음식들이 일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어요. 그러더라도 나는 우리 어머니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음식점을 이어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세대째 며느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신의 이름을 덧붙이며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자신 있다고 하니까 찬성해 주었죠. 다소 잔소리하는 듯하지만 우리 시아버지는 그다지 기업가적인 면이 없어서 가게를 하면서 한술 먹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게 운영을 이어가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한번 언급했으니 안심했었는데 큰 문제 하나가 있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똥손 중에 똥손이라 음식을 만들 때 손맛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분이었거든요. 가게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이 자주 찾아와 주어 유지가 어느 정도 되던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돈이 들어오니까 기뻐하시며 운영하셨었는데 문제는 시할머니처럼 한 가지 메뉴를 고집한 게 아니라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서로 다른 요리를 손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급여가 점점 엉망이 되자 메뉴가 사안으로 빠져들고 시어머니는 손맛이 없으며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서비스 없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대우조차 받지 못하며 음식도 맛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본이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메뉴가 너무 단조로워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어머님께서 운영하셨는데 귀찮으셨을 때 한 가지 메뉴를 고집했을지 몰라도 요즘은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오기나 하니 제대로 번창시켜서 우리 어머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로지 메뉴 탓만 하며 일을 벌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오랜 시간 일해온 주방 일손들이 전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 새로운 사람이 시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전달할 리 없고 손님들은 더 이상 발길을 끊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게 직원들까지 모두 그만두게 되어 장사가 안 되었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재료값도 들지 공과금도 나오진 않는 장사는커녕 점점 적자만 보게 되고 그게 전부 빚이 되어서 쌓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할머니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끌었던 가게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아 먹은 것이나 다름 먹게 된 것인데 그 때문에 불황 시어머니도 꽤 부부싸움을 했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매일같이 오던 손님들도 안 오게 되고 말이야.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지. 당신은 음식을 뭘 해도 맛없게 하는 재주가 있다니까. 괜히 가게 운영하겠다고 나대지 말고 권리금을 넉넉하게 받고 팔으라고 했지. 이제는 다 망해버려서 누구한테 이걸 팔겠어? 아니요. 40년 가까이 내 밥만 먹은 사람이 이제 와서 내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 참나, 나는 말이야. 당연히 잘해보려고 했던 일이지. 망하길 바라고 했겠어. 당신은 그동안 일한 적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콜릭, 그건 뭐,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었어요. 아주 욕심을 내더니만 집안 다 말아먹게 생겼네요. 밀린 돈들은 언제 처리할 건데? 시모는 시아버지와 싸움을 했다며 속상하다고 전화를 걸어서 신세한탄을 하셨는데 드디어 보니 시부모님이 그 가게를 팔아치우는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꽤 좋은 자리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몇십 년간 같은 간판을 달고 장사를 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또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셨던 전라도 출신이라 은근슬쩍 친정의 이야기를 흘렸는데 엄마가 관심을 보이셨더라고요. 어머님, 그 가게를 팔려고 하시면 저희 친정에 맡기시는 건 어떨까요? 친정어머니가 한번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간판이나 인테리어 손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싸게 팔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인수해 볼게요. 아, 그럼 우리야 좋지. 어쨌든 한 가족이 운영하는 거니까 간판 그대로 달고 해도 되고 서로 윈윈이다. 그 자리가 은근히 사람이 많이 듣는 자리인 걸 알지? 우리는 원래는 좀 더 받으려 했었지만 가족이 한다고 하니까 싸게 넘겨주자. 사실 그 자리가 알박기식으로 오랜 시간을 시할머니께서 운영을 했었던 자리라 다른 가게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아버지에게선 매일 잔소리가 들릴 거야. 시어머니는 짐덩이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가게를 빨리 처분하고 싶었던 생각만 했었습니다. 갱갱 무소식이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인수하겠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 순간이 좋았는지 한껏 권리금도 받지 말라며 간곡히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집에 가면 시아버지의 잔소리에 머리가 터지는 일이 빈번해서 권리금이나 그런 것은 필요 없으니 간판만 달고 장사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짐덩어리로 인해 손이 묶이고 매일매일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것에 대해 말하더니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친정엄마께서 대부분의 업무를 보시겠지만 먼저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번 잘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평판이 나빠져 처음에는 손님들이 찾아오질 않아서 친정까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셨고 가게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였기 때문에 저도 거의 매일 식당에서 보냈어요. 손님은커녕 파리만 줄줄 날리면서 아이고 이 가게 망했다 싶은 마음도 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가게를 열심히 성실하게 운영한 지 3개월쯤 지난 시점에는 점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성을 알아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친정엄마의 손맛이 입소문을 타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 단골 손님들도 몇 분 다시 찾아주셨어요. 줄이 늘어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점심시간에는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우리 가게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우는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꽤나 궁금해하셨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지만
우리 가게에는 계속해서 손님들이 찾아와 주고 있어요. 오셨다가 드나들던 손님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러더니 시댁에서 저에게 살살 말하면서 무엇 하나 먹어볼래요 국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간판도 결국 안 바꾸시고 우리 시할머니 이름으로 장사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 가족들도 이 동작을 따라야겠죠. 그러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것인데 우리 시할머니 이름으로 장사하는데 계략 튀었나요? 아무튼 그런 것을 받아야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제발 집만 들고 가라 하셨습니다. 간판 그대로 달고 장사해도 된다고 했나요? 지금 손님들이 돌아와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 덕분입니다. 어머님께서 가게를 완전히 망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님도 전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완전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하는 건가요? 선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의도로 가족 이름을 걸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초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름값에 대해서 몇 분만으로 알아요. 게다가 권리금을 따로 받지 않고 싸게 아주 넘겨주셨잖아요. 아휴, 처음부터 가조해 가려면 제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누구세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바꾸시는 게 어머님 가족끼리 돈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해요. 게다가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요. 저희도 간판을 바꾸면 가능한데 시할머니는 전통을 계속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전통은 우리 가족 안에 계속할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 집에 돈을 좀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개런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그 말에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설득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드려야 하는 부분인가 싶었어요. 근데 몇 번을 생각해도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저희 친정의 책임을 전가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싼 값에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일부러 그 자리를 받은 거잖아요. 이제 와서 장사가 잘 되니까 마치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저만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고민이 됐고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친정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정엄마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고민 끝에 늘 평화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친정엄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시댁에서 싸워서 뭐 하겠니? 아이, 너한테 시집살이 하나 더 시켜 궁리만 하겠지? 그러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그냥 매달 용돈을 드리자고 했다. 매달 조금씩 드리는 것을 고려하고 성의 표시만 해도 고마워하겠지? 며느리가 힘들게 식당을 운영하여 버는 돈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 고집을 부려서 시댁에 돈을 주기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친정엄마가 아니었으면 장사가 됐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엄마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시댁에서 해준 건 하나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있고 많이는 드릴 수 없어서 매달 50만 원씩 시어머니에게 송금하기로 했어요. 역시 사촌이랑 이야기를 하니 잘 통하네. 이런 건 말이야. 내가 먼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꼭 내가 민망하게 내 입으로 돈을 달라고 해야겠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서 잘 챙기는 걸로 하자. 그래야 서로가 안 섭섭한 일이니까. 갑자기 돈을 주기 싫어지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확 철회를 해버릴까 싶다가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친정엄마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도 제가 매달 5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빈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하기는 했어요. 운영을 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고 이제는 정말 줄 서서 먹어야 하는 맛집으로 소문이 난 덕분에 2호점까지 새로 오픈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2호점을 낸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꽤 충격을 받은 표정을 하시는데 솔직히 좀 고소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본인이 운영할 때는 6개월 만에 망해버렸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잘 되고 있으니까 대놓고 티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척 아팠겠지? 더 대박인 사실은 식품기업에서 우리 가게를 찾아와 밀키트를 출시할 생각이냐고 하고 계약을 제안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밀키트가 요즘 대세라서 매출을 높일 수 있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고 홍보까지 완벽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공장도 살펴봐야 하며 각각의 맛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질 것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저와 친정엄마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밀키트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친정엄마는 갱년기에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바쁘게 일하고 활력을 얻었다면 더 큰 사업을 시도하고 싶다고 결심했다. 하시더라니 저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친정엄마의 습관에서 손님들을 한 명 한 명 챙기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해졌고 오히려 친정엄마를 위해서라면 밀키트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먹어도 좋다는 외침에 밀키트 사업의 주력을 향하게 되었죠. 제가 2호점까지 오픈한 뒤에 밀키트 사업이 조금 부진하다고 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어요. 이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있었으니 사업이 한 번쯤 망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 조상신 중에 사업운을 밝혀주는 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것인지 대박을 터뜨린 것인지 생산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해내지 못해서 못 파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너무 잘했으니까 얼떨떨한 기분까지 들었죠. 물론 그만큼 제가 그리고 친정엄마가 노력을 했어요. 매일같이 공장을 방문하여 맛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두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대박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가게는 호황을 이루고 다른 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까지 생겨났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도 만족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돈방석에 올라앉는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물론 가게를 제 명의로 해두긴 했지만 저희 친정엄마께 제가 지분을 나눠드리면서 공동명의 수준이나 다름없어서 오롯이 제가 벌어들이는 건 아니었지요. 그래도 친정엄마 아니었으면 이만큼이나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돈을 다 친정에서 가져가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게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나 돈을 쓸어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나가고 유지비, 운영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버는 거에 비해 엄청난 수준으로 돈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저희보다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은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나가는 비용이 정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한 직장 생활을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긴 했지만 사실 그만큼 몸을 더 쓰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친정엄마와 하루 종일 붙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진정 엄마와 함께하는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편하기도 편했고 마음의 안정감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가게 인수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대신 시댁에서는 엄청난 불만이 쏟아졌어요. 정말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 돈독이라도 오른지 뭔지 제가 보는 게 배가 아팠나 봐요. 내가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야. 그 가게가 우리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 아니었니? 한마디로 우리 집안에서의 상황이었어요. 사업인데 이건 정말 나눠주어야 하는 것이다. 아니냐고 하는 소리다. 우리 어머님의 얼굴이 똑 달고 박힌 간판 아니겠니? 어머님께서 계속 속사정을 하지만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가게여서 그거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영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서 내 돈 내나 하실 거예요. 가게 운영이 잘 되는 건 순전히 저와 친정에서 노력한 결실이고 아무리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의 이름에 얼굴까지 붙여 있지 않니? 애초에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잘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된 거라고. 그걸 왜 몰라주고 자꾸 친정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친정에서 가져가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매달 주세요. 아휴, 어머님께서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저기요,
전 그 간판을 시기 시작했으니 정말 달고 팔게 될 가격이라고 생각하여 어머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며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것을 탐냐고 그러십니까? 어머님 이해 좀 하세요. 이 친구가 나를 매료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꽈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데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하는데 왜 500만 원을 내야 하나요? 사실 매출은 상상할 수 없이 높은데 말 그대로 말했잖아요. 그 돈은 어머님한테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하필 왜 반박하시는지, 왜 500만 원을 내야 하나요? 아무리 보아도 올바르지 않답니다. 좋아, 500만 원을 준다면 우리 어머님은 정말 소심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저도 매달 500만 원씩 받아내기 힘든데 어떻게 그 돈을 지출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어려움은 저희 부모님께서 다 해결하고 계신데요. 어머님께서 한시라도 도와주는 일이라도 하신다면 무엇 하나 모르지만 매번 이렇게 허황된 얘기만 하시면서 왜 그래요? 돈을 달라고 하면서 나리 소리를 해요. 대화가 이뤄져야 했어요. 이후로는 정말 친정엄마의 의견이 평화가 최고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고 하면서 못할 수도 없다고 하신가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손가락 하나 깨물었지? 그러다가 매달 500만 원에 가져가겠다고 하니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저를 볼 때마다 돈 타령을 하며 내 돈 내놔, 내 가방 내놔 하는 모습이 싫어서 머리가 다이캐거릴 지경이었어요. 우리 엄마와도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야. 엄마 입장에서도 억울한 것이 없을 것 같아. 원래 장사하는 것이 꾸준히 손해를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맞잖아. 엄마가 성급하게 가게를 정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권리금을 받지 않고 싸게 넘기기도 했잖아. 매달 50만 원은 너무 적다. 그 권리금을 나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넘겼어요.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오려고 하겠죠. 부동산에서도 안 팔렸어요. 매물을 보러 온 사람이 없는데 무슨 권리금을 매달 50만 원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과 얼굴을 가진 간판을 달고 장사하면서 50만 원은 얼굴값도 나오지 않겠죠. 인테리어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미 우리 할머니의 손주와 며느리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우리 할머니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라 사용료 모르겠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계속했으면 망한 가게였는데요. 간판을 바꾸지 않은 채 돈을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인수했으면 매달 50만 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적당히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지.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의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우리 엄마랑 아빠가 우리 집에 빌부터 산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냥 미리미리 챙기자.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고 나중에 그 식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 당신은 왜 내 편을 안 들고 시부모님 편만 들어? 나는 돈을 낼 테니까 인수한 거야. 그 돈으로 노후 준비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내초에 그냥 받은 건 아니고 합당한 값을 치른 후 받은 거야. 50만 원도 시어머니가 주는 거라고. 내가 왜 챙겨야 해? 아, 너 진짜 너무해. 넌 매달 큰 돈을 초과로 나누고 있으면서 우리 집안을 챙기는 게 어려워.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예의로 5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야?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가게를 물려받을 때 시할머니가 이름을 써도 된다고 하셨고 간판도 그대로 달고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돈을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지 짜증스러워요. 진짜 가족 사이에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그래서 계약서를 운운하면서 사람을 계산적으로 대해야 한다면 나도 서운하고 짜증나요. 남편이랑 한바탕을 하고 일부러 욕심 많은 시댁을 무시하고 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오히려 제가 무시당하니까 대놓고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이하던지요. 제가 마치 마르지 않는 돈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툭하면 돈을 요구하시는데 그 방법이 정말 짜증날 정도로 치유되었어요. 막상 돈을 주라고 하면 제가 불쾌해 보이니까 계속해서요.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이를 깨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하니까
아이 치과에서 살 생각이냐고 물었더란 말이에요. 임플란트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송금 좀 해줄래? 아쉽게도 이번 주에 잘못 짜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정형에 다녀왔더니 디스크가 이행일부 직전이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는 몇 천만 원 정도 든다고 미리 예방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60만 원 정도 들어요. 일부러 너네들 신이 임플란트 비용을 주면서 매달 내도수 치료비도 좀 오라고 그 말이에요. 그 돈을 정말 병원비로 사용할지 다른 곳에 쓸지 모르는 상태라서요. 저는 돈을 드리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그러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 건 그거 하나 못해주냐고요. 그냥 떼를 쓰는 얼굴이 아니라 진짜로 섭섭해 보이는 얼굴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돈을 드렸어요. 시댁이 늘 저에게 못될 말만 하는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장사하는 것 가지고 돈 타령하는 소리만 안 하시면 나쁠 건 없는 관계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랑 잘 놀러 다니기도 했고 은근히 시어머니가 수같은 있어서 저랑 아주 잘 맞았었던 그리고 남편이 시댁 편만 들긴 했지만 친정 엄마께 원학며 잘 살아왔고 친정 아버지와 함께 낚시도 다니며 다양한 취미도 즐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이 가끔은 미워도 한 번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힘들다고 하니까 쿨하게 대처하기로 했거든요. 가끔 시댁에서 병원비 핑계로 돈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너무 과한 요구는 하지 않아서 대충 양해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때로는 남편에게 말을 해 조율을 하고 적은 비용은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도와주고 있었죠. 나쁘지는 않았지만 좋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우라는 사람이 시댁에 모이게 되고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요. 그 자기만 하고 싶은 일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자라서 결혼을 통보하고 들었을 때 영 이상한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전부 황당해 하셨어요. 신우를 받죠 하니 갑자기 이게 어째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결혼하겠다고 하니 내가 만나는 남자는 있고 허구 날만 밖에 나가서 술이나 처먹는 인간이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결혼이네. 집에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논팽이 같은 것한테 꼭 되잖아 깨지 말고 가만히 밥이나 먹자. 아이야 논팽이 뭔가 나 이번에는 진심으로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사실 나 임신도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도 없다고 뭔가 어쩔 건가 어째? 아이 갑자기 무슨 했어 임신. 아이고 진짜 인연이 있잖아. 갑자기 무슨 임신이야. 임신은 내가 사고 한 번째인데요. 크게 칠 줄 알았지? 엄마, 손주복이 생겼는데 축하하다고 못하고 미쳤냐니 애가 들어. 엄마,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말야. 그 남자 쪽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만나봐야 술 처먹다가 만났을 텐데. 대단한 놈 집안 인간을 어디서 만나? 그거 다 꾼 아니냐. 너 뒤통수 제대로 맞추려고 애가 듣는다니 엄마. 그리고 무슨 말이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그래?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더라고. 집안이 전부 사업가 집 아이래? 남자친구도 돈을 펑펑 쓰는 게 말이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다니까 이런 집에 시집을 가야 평생 고생 안 하고 살지 이이고 천치. 백수가 무슨 사업가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야야. 그거부터 벌써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인간이 내가. 뭐가 좋다고 하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 모자라거나 사기꾼인 게 틀림없어. 내가 지금 속아서 그런 거니까 정신 차려. 기집애야, 아이씨 아니야. 나도 우리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라고 뻥쳐서 그래. 수준이 끼리끼리 잘 맞는 줄 아는 거라 결혼하자고 한 게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너 때문에 골이 터져버린다니. 뭐야, 아이, 뭐야? 코라를 치던가. 내가 널 정말 진짜 아닌데 말이 맞지?
언니가 장사를 잘해서 우리 집도 뭐 따져보면 부자란 말이야. 가족이 사업하는데 돈을 잘 번다고만 했을 뿐이야. 근데 글쎄 그 집안도 어마어마한 집안이라고 하니까 내가 눈이 안 들겠어. 그 남자를 절대로 놓칠 수 없어. 그래서 임신까지 했지? 임신했다면 결혼하는 거죠. 뭐 당연한 수순이죠. 뱃속에 애가 있으면요. 들어있는데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가씨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고집부리면 아가씨의 인생만 꼬이니까 그냥 결혼시키자고 마음먹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한번 봐보세요. 언니가 간만에 옳은 소리 좀 하는군. 그 집안이 워낙 부자라서 나도 짐승 안고 싶어서 우리 집이 잘 산다고 했지 뭐.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이 잘 산다고 했더니 못 믿겠다면서 나한테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까 집을 해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제 공양을 사오라고 했다고. 아유, 미친 기질이야. 지금 우리가 돈이 어딨어서 너에게 집을 하나 터뜨리니 해주니 아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나랑 내 애비 당장 노후자금부터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해서 첫째, 내한테 병원비까지 다 쓰고 있는데 어쩌면 어째? 지불해줄래? 그 집은 부잣집이라고서요. 왜 아가씨에게 집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언니, 내가 고졸이래요. 대학도 못 나왔다고 엄청 무시를 받았어요. 무조건 집을 가져오라니까 결혼 못 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에. 더군다나 임신까지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보니까 딱 이상하네요. 그냥 결혼하지 말아야 해요. 싹이 노란색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애써 중지해야 해요. 나중에 아가씨만 상처받게 될 텐데요. 아직 임신한 걸 주변에서 모르는 사기꾼 같아요. 내 편이 잘 되다가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고 그러죠? 언니도 참 그 집 진짜 잘 산다고 하던데 내가 집에 갔는데 무슨 모델 하우스처럼 응달응달해. 그 집에 시집만 가면 내 인생도 꽃이 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나는 순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뭉구뭉구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더니 나를 향해 말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 이름을 걸고 장사하고 있지 않니?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을 테고 말이야. 그 단골분들이 전부 우리 시어머니가 가게 운영할 때부터 온 손님들인 건 알지? 지금은 그분들보다 우리의 단골이 훨씬 많죠. 이제는 뭐 어머님이 오셔도 새로운 얼굴들만 많을 거예요. 아유, 어쨌든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장사가 안 됐겠네라고요. 우리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되었나 다름없지 않니? 근데 내가 맨날 입술부터 자질러서 배 망덕한 신경까지 들지 않아. 아, 저랑 친정 엄마가 노력해서 군 결실을 위해서 어머니가 왜 배려를 안 하시냐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서운한 게 그녀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말을 하네요. 아무튼 돈을 좀 벌었으면 성의 표시도 좀 해야지 알아야겠죠. 사업가가 통 크게 쓰는 거 알겠지만 아이에게 고작 몇 푼 병원비만 내고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게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너 혼자 집을 지어줘. 아직까지도 결혼을 소극 장난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두꺼 봐. 헌집 줄 테니 새 집을 따오라고 하면 집이 뚝딱 나오나요? 신우가 결혼하는데 전 가전 한번 도와주면 되는데 왜 집 지어달라는 거죠? 그건 정말 너무 센스가 없는 행동이에요. 이 염치도 넘치고 나 바리고. 너 그러니까 임신까지 다를 한다면? 미혼모로 만들 거야? 애는 나와서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집해와 결혼시켜준다는데 어떻게 해. 우리 딸 미혼모로 사는 거 나 죽어도 못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럼 뭐 어머님 집 팔고 해주시게요. 아니면 정말 눈에 흙이라도 뿌려드려요. 낙봐도 사기꾼 같다면서 갑자기 집을 해주라니 그것도 저한테요? 얘가 미혼모로 사는 거 보다야 돈 좀 쓰는 게 낫지? 너는 우리 딸을 그렇게 봐놓고도 애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꼴이 보고 싶니? 아니 막말로
그게 제 탓도 아니고 신우가 덜컥 임신을 해서 온 건데 왜 제가 집을 사줘야 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서 허두이 나오더라고요. 아, 어머니, 제가 임신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신우의 선택이었는데 왜 책임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져야? 그 말이 끝나는 게 무서웠어요. 신우가 엉엉 울면서 가족들끼리 너무 한다고 돈도 있는데 그 하나 못 해주냐며 난리를 치던 결혼은 무엇인지 묻는데 시어머니도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 신우를 달래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쉬고 남편은 절로 경멸하는 눈총을 쳤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밀키트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모은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정리 정도는 껌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으리으리한 궁정 같은 집을 갖고 싶다는 말이라도 했다면 그런 것도 아닌데요.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서 중간에 가서 그렇게 덧붙여 말했더니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집을 해줄 것이라고 절대로 말한 적이 없는데 국담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우도 이제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임신은 했지만 남자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집은 못 구하고 있어서 대출까지 알아보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 백수한테 무슨 대출이 나오겠어요. 신우도 그렇고 시댁에도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자 쪽 집안에서는 집 못 해오냐고 집 잘 산다는 거 다 굴할 줄 알았다고 하면서 헤어지라고 신우한테 매일 같이 스트레스를 줬대요. 글쎄, 당장 아이도 없애버리고 인연도 끊자고 하면서 얼굴도 보기 싫다고 파혼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궁지에 몰린 신우와 시모는 우리 식당까지 찾아오면서 저에게 너무한 건 아니냐고 따지고 들더라고 해요. 올키 언니 때문에 나 시집가는 거 다 망개 생겼어. 아이까지 없애면 소문나서 내가 어디로 시집을 가겠어. 아이를 낳으면요. 미움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버렸는데 우리 딸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커버렸어요. 그녀가 가짜 돈을 쥐고 있는데 유세를 떠날 것 같아요. 집안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어렵다는 거냐?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사는 그 집을 지켜보는 중에는 사기꾼의 집이라고들 하잖아. 돈 따위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건 파혼하나. 언니만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봐. 집도 절도 없이 아이만 덜렁거려 키우다가 언니만 호의호식하면 돼? 나는 그 간 볼 수 없어. 우리 딸이 너 덕분에 완전히 망가졌는데 너만 행복해도 괜찮나. 책임을 물어봐. 너도 내 아들과 이혼하고 싶다면? 우리 아들이 그리워했던 그 귀여운 결혼 허락을 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우리 아들과 너를 함께 발견했어. 어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버렸다고요. 물론 제가 우리 남편 졸졸 쫓아다녀서 결혼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왕대접해주면서 그동안 버텨왔던 거라고 말입니다. 가게가 잘 된다고 돈 좀 만진다고 주했던 적도 없고 오히려 남편이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사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신우집까지 해주라고 하면 너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난대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렇게 원하시면 그냥 이혼할게요. 제가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소장에 도장 꽝 찍고 그러고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런 강수를 뒀더니 시어머니가 헉소리를 내며 놀란 거예요. 같은 뜻이었지만 이것은 결국 높고 낮음에 관한 자존심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혼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 우리 집이 분쟁으로 무너질 것 같아? 이혼해야지. 나도 너처럼 자기만 바라보는 며느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자니 코웃음 나왔어요. 정말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서 3일 만에 이혼 서류를 시부모님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자 어쩌다가 시어머니가 진짜로 이혼 서류를 보낼 줄 몰랐던지 전화를 했대요. 갑작스럽게 이혼 서류를 보내는 게 어디에 말이 돼? 그날은 서로 흥분해서 한 말인 거라고. 우리 아들도 너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혼을 시키면 어떻겠니? 그리고 이렇게 부부 사이를 끝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른이 말을 하면 그에 따를 줄 알아야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어른들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니?
굽히는 게 옳지 않아.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에요. 아, 이혼이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니니까 보낸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보낸 거라고요. 아이 너 없으면 우리 아들은 누구랑 사니? 우리 아들 의견도 들어봐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지, 않겠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혼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정리하자고 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이없어 하면서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소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퇴근해서 헐레벌떡 집에 와서는 제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많으면서 왜 집 하나 못 해줘서 이혼하자는 거야? 진짜 도도다. 어떻게 사람이 가족한테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렇게 무례하게 동생에게 다가간 것에 대해 안쓰러울 건 없는 것이라 생각해봐. 나라면 남은 몸이라도 팔아서 도와줄 텐데 내가 몸을 팔아서 도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 욕도 그만하고 제발 너도 내 인생을 살아봐. 왜 그러고 다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이혼을 결심했는데 재고 마감일에 지혼 못한다고 말을 번갔던 남편 때문에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친정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가게 운영을 열심히 하면서 사무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서로 돈을 갖고 친정이나 남편의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신우에게 집을 주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차라리 잘된 결말이네요. 그런데 집만 주니 결혼이 될까요? 결혼식 준비에 애까지 생겼으니까 큰 돈이 나갈 구멍이 한둘이 아니에요. 돈이 쑥쑥 빠지면서 시댁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죠. 원래 그리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는데 허영심 가득한 신우가 아주 돈을 썼으니까요. 자기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예비 시댁까지 반이니까 잘 보여야 한다 하면서 큰 돈을 요구하여 그렇게 했다네요. 남편이 벌 돈으로 시댁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이제는 돈 주기가 싫겠죠. 밑빠진 독에 물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고 저희는 사무점을 오픈했는데 신우가 시집을. 가족이 서로 사기꾼이었던 집안 사건은 정말이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들리는 소문을 믿어보자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시댁에서 돈을 빌리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집도 으리으리한 집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돈을 빌리러 온 집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알 수 없는 집이었고 그 집에 살던 신우의 가족도 모두 빚에 눌린 채 온 것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집안에 많은 돈이 있다는 이야기는 모두 신우에게 속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우가 임신하게 되면서 더욱 복잡해졌고 신우 자신도 자신들의 집이 잘 산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속아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양쪽 다 사기를 치다가 걸리고 만들어진 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집안은 쾌적한 환경에서 결국 고아놀이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볼 때 빈 사람들도 무엇이 있을 때가 있으니 되도록 저한테 끌려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표권 소송이라는 한마디로 우리 가게의 시어머니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제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넌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남도 아닌 사람인데 간판에 우리 시어머니 이름이 걸려있는 것이 끔찍해서야. 어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 어머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성공을 거두지 않았니? 그 사용한 이름 값으로 1억 원을 낼 것이다. 그 이름이 네 집게 이름도 아니고 황당하다. 그래서 나도 불쾌하고 싶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 또한 그 가족의 구성원이었거든. 게다가 사올 때 간판에다가 모두 쓸 수 있다고도 했고 계약서도 만들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어 그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내가 그 상표로 거래를 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간판에서 이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는 돈이 나가는 일이 아니어서 괜찮은 조건이었지만
시댁 측에서는 한탕 뜯어낼 수 없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이름을 모두 떼어내는 상황이었죠. 친정엄마와 함께 상표를 모두 친정엄마 이름으로 바꾸었고 밀키트부터 가게까지 모두 친정엄마 이름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간판이 바뀌었다고 주인도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사 먹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와 친정엄마가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없는 노릇이니까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에서 전문적으로 SNS 마케팅을 하는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상표가 바뀐 것뿐이었고 주인은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전부 가감없이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오해한 손님들도 돌아오고 장사는 다시 호황으로 돌아왔죠. 저는 비록 이혼을 했고 혼자가 되었지만 바빠서 정신없고 쌓이는 통장 잔고만큼만 행복했었어요.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법 아니겠어요? 소송 문제가 마무리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물론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돈에 너무 집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시한 생각이 들기도 했죠. 상표권 소송은 정말 저나 친정어머니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괘씸한 짓을 한 번 더 하는데 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싶더라니까요. 글쎄, 저희 가게 근처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식당을 낸 것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의 이름을 떡하니 달아서 말이죠. 지들이 결국엔 상표권 등록을 보더라고요. 보란듯이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서 우리도 우리 어머님 이름을 달고 제대로 장사 한번 해보려는 서희의 경쟁을 한번 잘해보자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굵은 소금 어디 있냐고 찾는데 제가 말리는 중입니다. 당연히 손님들에게도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쪽 집에서 우리 집이 원조이고 저희 이름이 그 집주인으로 장사한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저희 식당에 오신 손님들도 궁금해하셨는지 한동안은 정말 예전 시댁이 운영한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근처에 같은 업종이 두 곳 생겨서 당연한 지사로 인해 우리 매출도 아주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밀키트 사업도 하고 있었고 2호점부터 3호점까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전 시댁의 손맛이 예전부터 매운맛이라고 했었잖아요. 처음 가게를 운영했다가 망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2번이나 망하겠어요. 의지만 넘칠 정도로 우리는 한 번이라도 성공해보겠다고 생각하여 빚을 내서 창업을 했더니 쫄깃하게 성공해서 부부 사이에서 신랄하게 웃었어요. 그렇죠. 더욱 웃긴 것은 말입니다. 가게를 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집에 돈이 있겠습니까? 가게를 내려 하면 진빚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에 시부모가 살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온 것이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아파트가 파산했답니다. 결과적으로 집이 없어져서 전에 신우한테 빌린 집으로 가족들이 전부 이사를 가게 된 게 돼요. 그 집에 이미 전에 시우가 사돈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죠. 완벽하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대가족이 살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한지 상상할 수 있겠죠. 게다가 그 사기꾼들로부터 속은 것들이 발각되어 모두 소송 싸움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정신없다고 하더라니요. 양과 가족들이 30평 안 되는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니요. 전 남편이 얼마나 불쾌한지 묻는 것에 대해 얘기하려는데 우리 식당에 완전히 폐인으로 변해 찾아와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가족들은 제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고 제 정신이 차려나가겠어요.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자야 하는데 사람들이 화장실 왕복할 때마다 잠이 깨고 자지 못해요. 회사에서 퇴근하는 것도 싫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제가 깍두기를 리필하러 들어갔는데 쏟아버렸어요. 식음을 들고 손 위로 들었는데 다 쏟아버렸어요.
어디 그 들이지고 하던 사람들이 다 나한테 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 부러워했던 사람들과 함께 우는 형편이었어요. 함께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희 가족들끼리 서로 돌봐가며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나한테 동정심이나 호소하지 마세요. 나는 너에게 일망의 미련도 없어요. 깍두기 국물 다 뒤집어 쓴 전 남편이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야, 너 나 좋다고 몇 년을 쫓아다녀서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냐? 너 남자 생겼냐? 내가 이렇게 빌면 한 번쯤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야말로 이게 무슨 신보야? 우리 가게 망하라고 지역 신문에까지 원조가 누군지 알리면서 기사를 내놓고 가게 근처에 오픈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어 빌기 싫다면 내 마음이 돌아서길 바라는 게 등신 아니냐? 유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라. 증발해버려라. 이 전 남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찾아와서 저에게 빌었지만 저는 결코 받아주지 않았어요. 몇 일 동안 귀찮게 하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망가진 이전 신우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런 사기꾼을 믿고 평생을 살 수 없겠죠. 아주 지저분하게 끝맺음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대는 내가 키워라 하면서 말이야. 결국 이전 신우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고 하던데 양육비 청구 문제로 다시 소송을 권해 만에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당장 키울 마음이 없어서 미루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어디 거리에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집안이 망한다는 교훈을 제대로 얻었다는 것이죠. 굳이 제 손을 더럽히면서 복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자각하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한 그들을 위해 축배를 들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